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SG증권에서 특정 종목을 대량의 매도 물량으로 쏟아내서 주식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주가 조작 의혹이 드러나 현재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SG증권 사태 이야기를 할 때 CFD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여러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기사나 어떤 다른 곳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캔들 스토리 스타일로 좀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SG증권이라고 외국계 증권회사죠. 최근에 SG증권에서 8개 종목에 대해 반대 매매를 비롯해서 시장에 매물 폭탄을 쏟아내면서 이 종목들이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하고 이 여파가 시장 전체로 전달돼 사흘 새에만 8조 원이 넘는 돈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증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SG증권에서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해당 주식 대폭락이 있었던 거죠. 네,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장기간에 걸친 주가 조작 의혹도 드러났고요. 여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명 연예인들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대중적으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CFD라고 해서 차액결제 거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작전 세력이 이 CFD 거래를 악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으로 보고 있죠. 그것까지는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와서 알겠는데 CFD는 들어도 들을 때는 대충 알 것 같기도 한데 돌아서서 설명해봐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쵸. 사실 CFD라고 해서 차액결제 거래라는 말이 이게 금융용어다 보니까 어렵게 들려서 그렇지 실은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사실상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주식을 살 때 신용으로 증권사한테 대출받고 빚내서 주식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차액결제 거래도 실상은 그런 신용 투자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주식 계좌에 예치금 2천만 원이 있다고 칠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 주식을 찾다 보니까 캔들전자라는 회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 구조도 탄탄해 보이고 성장성도 있고 지금 주가가 너무 싸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 회사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가진 돈보다 이 회사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차액결제 서비스로 가진 돈 2천만 원보다도 더 많이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찌됐든 차액 결제 서비스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빚내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거래하는 건 맞는 거네요. 네, 이제 다른 거래랑 그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화면의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차액결제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사려고 하면 먼저 증권사에서는 증거금을 요청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이는 못 믿으니까 보증금 같은 개념으로 증거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럼 제가 가진 돈 2천만 원을 증권사에다가 증거금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제가 원하는 캔들전자 주식 5천만 원어치를 사달라고 하면 그때 증권사에서 그 주식을 사주는 거죠. 자기가 사면 되지 뭐 하려고 증권사가 대신 사줍니까? 질문 잘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차액결제 거래를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뒤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권사가 캔들전자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사줬다 이거죠. 이후에 주식이 오르던 떨어지던 어떤 식으로든 가격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손실을 받거나 수익을 얻었거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 증권사가 캔들전자 주식을 5천만 원어치 대신 사줬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제가 캔들전자 주식을 제 명의로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샀다는 캔들전자 주식이 내 명이 내 계좌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쵸. 차액결제 거래는 증권사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요. 저는 손실이나 수익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만 증권사랑 저하고 정산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서 수익 나서 팔면 증권사가 저한테 수익금을 넣어주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나면 증거금에서 떨어진 그 손실만큼만 제하는 거죠. 아, 그래서 차액 결제 거래네요. 내가 증권사한테 돈 빌려서 캔들전자 사라고는 하는데 근데 나는 매수가, 매도가, 이 차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겁니다. 차액 결제 거래 그거 별거 아니네요. 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친 김에 추가로 상식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넣은 증거금 2천만 원보다 손실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뭐 크게 폭락해서 내가 걸어놓은 보증금 가지고는 증권사가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증권사에서 부족한 증거금을 빨리 채워 넣으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되고요. 그걸 마진 콜이라고 부릅니다. 마진이 부족하니까 채워 넣으라고 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진콜 요구를 받고도 제가 가진 여유 자금이 없어서 증거금을 못 넣으면 이젠 그때는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라고 해서 강제 처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진콜이랑 반대매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래 결과에 따른 차액만큼만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래를 차액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아,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알기 위해서 차액결제 거래를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차액결제를 할 때 증거금만 증권사에 맡기고 어디 회사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에서 대신 제가 원하는 주식을 사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큰 겁니다. 제가 방금 주식을 누가 사준다고 했습니까? 증권사에서 사준다고 했죠. 그쵸. 그럼 그 주식은 누구 명의로 소유하게 될까요? 증권사에서 샀으니까 증권사 명의로 증권사가 소유한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주문하고 거래를 통제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도 제가 결제를 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차액 결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 실제로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하는 건 전데 그렇게 거래되는 주식의 명의는 해당 증권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거래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감추고 표면적으로는 증권사의 명의를 내세워서 거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사실 예전에 차액결제 거래에서 이 부분이 문제됐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주주 같은 경우 세금 문제라든지 회사의 지분 구조상 표면적으로 자기 주식을 거래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앞에서 설명한 이 차액결제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권사 명의의 거래 뒤에 숨어서 사고 팔고 하는 실질적인 운영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게 쓰일 수도 있겠네요. 꼭 금방 말한 사례 말고도 문제가 될 여지가 제법 보이네요. 네,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예요. 아무튼 이번에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의 원인이 차액 결제 거래가 가진 여러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실제 투자자가 개인인데도 증권사 등의 기관이 매수하고 소유한 것처럼 거래 표기가 돼서 투자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점들을 주가 조작 세력들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개인들의 거래인데 기관 거래로 보이게 해서 수급 착시도 일으키고. 그쵸,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차액 결제 거래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이런 거래를 누가 많이 하는지를 보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개선이 될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진짜 실소유자 표기부터 신용융자 제한, 증거금 확대 등 정말 제대로 개선된다고 하면 아마 현재 주가 지수도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그런 거래가 오른 지수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여기서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도 알고 아무리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정작 그걸로 인해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건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모순 때문에 해결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주가 지수가 경제 상황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대중들이 경제 상황을 피부로 느끼는 데는 이 주가 지수가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맞아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경제 상황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사실 경제 상황에 비해 높은 주가 지수 때문에 대중들의 눈에 현실 경제 상황이 덜 들어오는 경향도 강한데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 감소할 정도로 굳이 강한 제도 개선을 하겠냐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경기 괜찮을 때도 안 하던 걸 꼭 지금 타이밍에 할 거냐는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동의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벌어진 사건을 일부 특정 종목만의 일로 그리고 주가 조작 세력들이 벌인 하나의 대형 사건 정도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이 되면 마치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차액 결제 거래가 가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현재 투자 시장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죠? 바로 빚이라는 거죠. 그동안 모두가 엄청나게 많은 빚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주가지수도 그동안 빚으로 끌어올리고 유지시키면서 끌고 가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허약한 지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폭락한 종목의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그동안 주식 가격을 얼마나 많은 빚을 동원해서 끌어올렸고 이렇게 빚으로 한 투자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전체 주식시장 역시도 그동안 빚으로 끌어올린 규모가 너무 커서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에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주가지수가 거품이다 아니다 하면서 이런 걸 논의하는 거와는 별개로 겉으로 드러난 지수 수치에 비해서 투자 시장이 굉장히 부실하고 허약하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되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방 압력이 거세지게 될수록 예상보다 쉽게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SG증권 사태와 관련해서 차액 결제 거래는 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